8장 유토피아의 심리학 유토피아 만들기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학생들은 시험과 공부가 없는 세상을 꿈꾼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었던 때가 좋았다면서 학창 시절을 그리워한다. 도시의 소음과 공해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은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꾸지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교육과 문화의 혜택이 풍부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회사원들은 조금 더 편안한 직장이나 로또 당첨을 꿈꾼다. 하지만 실업자들이나 아직 취직을 못한 사람들은 하루빨리 직업과 일을 갖기를 원한다. 노동자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받기를 원한다. 기업주는 많은 일을 시키고 적게 주기를 원한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업주들은 오히려 일을 더 시키려고 한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때만 되면 많은 후보자들이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이 선출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마치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 같은 공약들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한다. 한편으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거나 유토피아를 꿈꾼다. 현실을 떠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마음은 비단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불편함과 부조리가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랐다.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국가에서 보편적 진리가 인정되는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를 완전한 공동체로 제시한다. 이후에 여러 작품에서 유토피아와 비슷한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아틀란티스의 전설은 사람들에게 유토피아에 관한 많은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문학작품에서도 유토피아는 많이 나타났는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보다 그것을 비웃는 풍자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조나단 스위프트의 저서 걸리버 여행기가 있다. 유토피아는 이처럼 문학이라는 가상의 공간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시도되었다. 대부분은 종교 지도자나 정치 개혁가들이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공동체들인데 이들 공동체는 원래의 지도자가 살아있을 동안은 번창했다가 지도자가 죽고 난 뒤에는 쇠퇴했다. 유토피아를 현실에 실현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에게 유토피아란 무엇을 의미할까? 수많은 문학가와 종교인, 정치인들은 왜 유토피아를 꿈꾸었을까? 그런데 왜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태평천국을 꿈꾸었던 중국의 홍수전과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했던 마르크스. 그들의 야무진 꿈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자. 혼란스러운 시대에 태평천국을 꿈꾸다. 태평천국 운동은 청나라 말기 혼란스러운 시대에 일어난 밀란이었다. 시대가 어지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태평을 꿈꾸었고 이러한 바람을 홍수전이 실천에 옮겼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들은 18세기 무렵부터 자국의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앞다투어 식민지를 개척했다. 물론 처음부터 군대를 앞세우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회사를 세우곤 했다. 영국도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인도와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무역을 했다. 하지만 이 무역은 순수한 무역이 아니었다. 대부분 불평등한 조건에서 무역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아편을 파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영국은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청나라에 팔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상당한 무역 적자를 봤는데 그 이유는 중국에서 많은 양의 차를 수입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아편을 팔기 시작했다. 아편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아편을 피워본 사람들은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아편을 사려고 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까지 아편에 손을 대면서 청나라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그리고 정부 관리들과 군인들까지 아편을 하면서 나라의 전체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였다. 결국 청나라는
광주에서 모든 아편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아편을 몰수해 모두 불태웠으며 영국과의 무역을 영원히 단절할 것을 선언했다. 1840년 영국은 이를 구실로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신식 무기로 무장한 영국군을 청나라 군대가 이길 수는 없었다. 결국 청나라는 영국과 남경조약을 맺었다. 남경조약은 불평등 조약으로 청나라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항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 조약으로 중국은 홍콩의 모든 주권을 영국에 넘겨주었다. 청나라 말기의 아편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전쟁까지 치르면서 경제와 정치, 문화는 심각하게 망가졌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고위 관료들은 실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직접 서양인을 보지도 못했고 농촌의 비참한 생활도 알지 못했다. 여전히 춤과 노래에 파묻혀서 태평 세월을 누리고 있었다. 결국 민심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사방팔방에서 밀란이 일어났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밀란이 바로 홍수전이 이끌었던 태평천국 운동이었다. 홍수전은 어렸을 적부터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과거에 급제하겠다는 꿈을 키웠다. 그러나 과거에 4번이나 응시하고도 사대부에서 가장 낮은 수재라는 명함조차 얻지 못했다. 이에 실망한 홍수전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예수가 꿈꾸었던 천국의 태평스러운 모습을 숭배한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다가 마침내 상제회라는 자신만의 종교를 만든다. 그는 자신이 예수의 동생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집에서 모시던 불상과 유교 경전 및 공자, 맹자의 위패를 전부 태워버렸다. 홍수전의 과격한 행동은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산속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도 쉬지 않고 전도를 해서 그를 따르는 신도의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그러자 홍수전은 신도들을 중심으로 군대를 만들고 태평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홍수전은 태평군을 이끌고 주변 지역을 조금씩 장악하기 시작했다. 위기감을 느낀 청나라는 군대를 보내서 맞서게 했지만 청나라 군대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어서 태평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1851년 홍수전은 청나라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영안을 점령해 태평천국의 건립을 선언했으며 자신은 태평천국의 원수인 천왕이 되었다. 그리고 5명의 걸출한 부하들을 왕으로 삼았다. 홍수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도시를 점령했으며 결국 남경까지 함락했다. 남경의 이름을 천경으로 고치고 태평천국의 수도를 옮겼다. 1853년 홍수전을 따르는 사람들은 2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홍수전은 자신이 점령하는 곳마다 지주의 땅을 빼앗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모든 면에서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었다. 홍수전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극단적인 개혁은 무능하고 부패한 관리들과 악덕 지주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고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원동력이 되었다. 태평천국 운동의 급작스러운 성장은 일개의 밀란이 무려 14년 동안이나 청나라와 힘겨루기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4년 만에 실패로 돌아가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적인 운동에 동참한 것이 성공 요인이기도 했지만 너무 빠른 성장은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의 사상과 개혁적인 내용은 좋았지만 조직도 엉망이고 지도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었던 외국 세력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국제 정세에는 문외한이었다. 1864년 태평천국 운동의 본거지가 된 남경은 청나라 장수 중국권에게 포위당한다. 이 기간이 무려 3년간 지속되는데 이 와중에 천왕인 홍수전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3년 만에 성은 함락되었고 태평천국을 지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홍수전의 꿈은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홍수전은 태평천국을 꿈꾸었다. 물론 자신이 예수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등 기독교를 이용해 자신을 신격화한 부분은 혁명의 본질을 흐릴만 하지만 그가 일으킨 태평천국 운동은 단순한 농민들의 반란이라기보다는 혁명성을 지니고 있는 농민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태평천국 운동은 중국이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홍수전의 태평천국 운동은 너무나 개혁적이었다. 그가 이루고자 했던 세상은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곳이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남자와 여자, 상전과 하인 등 모든 불평등을 없애고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가 꿈꾸었던 것은 유토피아였다. 홍수전이 중국에서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할 때 독일에서는 마르크스가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었다. 홍수전이 1814년에 태어났고 마르크스가 1818년에 태어났으니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홍수전은 중국의 유토피아를 실천하려다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지만 마르크스는 전 세계적인 유토피아를 꿈꾸었고 그가 죽은 뒤 그의 꿈은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다. 독일인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공산주의라는 유토피아는 독일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를 꿈꾸며 빵과 평화를 외치다. 1905년 1월 9일 일요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20만 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모였다. 만주와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는 일본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은 러시아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러시아는 모든 식량과 물자를 전쟁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었고 그 결과 많은 노동자들이 식량을 구하지 못해 결국에는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하지만 모인 사람들은 폭도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단지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에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싶었다. 하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황제는 겁을 먹었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자 군중들에게 총을 쏘라는 명령을 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도시는 피와 시체로 가득했다. 이날을 바로 피의 일요일이라고 하며 이것이 러시아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이 끔찍한 사건은 결국 러시아 전역의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했다. 황제는 모든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입헌 군주제를 약속했고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황제의 조치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었을 뿐이었다. 급진적인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황제의 이러한 조치에 만족하지 못했고 급기야 러시아 전역에서 파업이 일어나는 등 사태가 점점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었던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러시아는 전쟁에 뛰어들었다. 국내의 갈등과 혁명의 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은 사람들의 관심을 전쟁으로 돌리는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틀린 판단이었다. 니콜라이 2세는 러일 전쟁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는지 경제가 좋지 않은 때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는 더욱 나빠졌다. 마침내 분노가 폭발한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빵과 평화, 토지와 자유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단지 구호만 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인 소비에트를 결성했다. 그리고 1917년 3월 민중들은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황제를 쫓아내고 러시아 공화국 임시정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이 임시정부 역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때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려다가 체포되어 유배 생활과 망명 생활을 했던 레닌이 돌아왔다. 레닌은 임시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권력은 소비에트가 가져야 하며 전쟁을 빨리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제도 임시정부도 민중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했지만 레닌은 달랐다. 민중들은 레닌을 지지했고 레닌은 사람들을 선동해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다. 새롭게 수립된 혁명 정부는 당장 전쟁을 중지하고 토지의 사유제도를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정부인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급진적으로 받아들여 실천했다. 드디어 러시아에서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20세기의 뜨거운 감자인 두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가 대립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또한 유토피아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최대의 실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100년 동안 전 세계의 반을 열광시킨 공산주의와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유토피아는 어떤 세상일까? 마르크스가 살았던 19세기의 독일은 경제와 정치가 모두 엉망이었다. 이웃나라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정치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독일은 봉건제 때문에 경제도 어려웠고 나라는 분열되어 정치도 혼란스러웠다. 홍수전의 태평천국 운동이 그러했듯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사람들은 변화와 발전, 진보를 원한다. 마찬가지로 당시 독일의 많은 지식인들은 혼란스러운 세상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비판의 힘을 믿었다. 다시 말해 자유로운 토론 문화 속에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더 나은 방법을 추구하면 언젠가는 모두가 원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마르크스도 처음에는 이런 입장이었다. 하지만 점차 비판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권력을 갖지 못하는 이상 비판은 단순히 비판으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마르크스는 비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보았고 이 실천은 현재의 잘못된 상황을 극복하려는 감정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르크스는 이런 실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뿐이라고 생각했다. 프롤레타리아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많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면서 가장 억압받는 존재라는 모순된 상황에 있는 프롤레타리아만이 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고 마르크스는 한 사회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변화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그렇게 이행하는 중간 과정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기간 산업을 국유화해 노동자가 전체 생산을 직접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스스로 혁명적 민주주의를 옹호했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그런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추구한 사람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말할 수 있을까? 마르크스가 보기에 독재는 민주주의와 상반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르크스는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질적 의미에서 독재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달리 노동자와 민중이 국가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각 지역과 생산 현장 그리고 각 부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접 대표를 뽑고 이들이 국가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을 선출한 사람들을 소환하고 파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또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큰 공장들과 국가의 기간산업, 은행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빈부격차를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개인이 아무것도 소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마르크스의 주장은 소유 일반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생활 필수품과 소규모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큰 공장이나 기계 같은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게 되면 빈부격차와 함께 지배와 피지배의 구도를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사회 전체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결국 마르크스가 추구하는 최고의 공산주의 사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익과 재산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을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노동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노동의 결과를 나누는 사회다. 사람들의 욕구와 가치가 실현되는 노동을 하는 곳이며 사회의 발전이 곧 자신의 발전이 되는 사회이다. 여기서의 원리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는 필요에 따라가 된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신체가 불구인 사람도, 여성도, 노인도, 어린이도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노동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사회이며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도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구속하고 핍박하지 않는 사회이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꿈꾼 사회이다. 이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유토피아를 꿈꾸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19세기를 살았던 중국의 홍수전과 독일의 마르크스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꿈꾸었던 더 나은 세상이란 현실의 불편함과 불합리성만을 제거한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완벽한 사회, 즉 유토피아였다. 이들이 평생을 바쳐서 꿈꾸었던 유토피아는 결국 실패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꿈꾸었던 유토피아가 실패로 돌아갔는지 심리학으로 살펴보자. 함께 일하고 나누는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불만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현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 유토피아에서 가장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평등이다. 현실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바로 불평등의 문제이고 유토피아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평등이다. 홍수전도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키면서 첫째로 내세웠던 것이 평등이었다. 그의 개혁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하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평등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들어있다. 마르크스 역시 평등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는 인류의 역사를 불평등 때문에 생겨난 갈등의 연속이라고 보고 있다. 공산당 선언의 일부를 보자.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길드 장인과 직인, 한마디로 억압자와 억압받는 자는 항상 서로 대립하면서 때로는 숨겨진, 때로는 공공연한 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각각의 싸움은 그때마다 대대적인 사회의 혁명적 재편 또는 경쟁하는 계급들의 공동 파멸로 끝났다. 마르크스는 이 세상이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길드 장인과 직인, 즉 억압자와 억압받는 자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들이 결국 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이들의 싸움과 갈등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평등의 문제다. 억압받는 자들은 억압자와 동등한 대접과 대우를 원하지만 억압자는 억압받는 자들과 차별 대접과 대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억압받는 자들은 억압자들과 평등해지는 것을 원하지만 억압자는 억압받는 자들과 불평등한 관계를 원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만드는 것일까? 불평등의 원인은 아주 많지만 대표적으로 능력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능력이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 육체의 능력일 수도 있고 정신의 능력일 수도 있다. 육체의 능력이 좋다는 것은 타고난 신체 조건이 좋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몸이 건강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정신 능력이 좋다는 것은 똑똑한 머리를 타고나서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꾸준히 노력해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어쨌든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모두 같은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능력의 결과물에서도 나타난다.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을 것이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농사를 지은 사람은 수확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몸이 아파서 열심히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은 이보다 적게 수확할 것이다. 마르크스 역시 이것을 인정했다. 인간은 모두 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에 따른 노동과 노동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 한편으로 불평등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조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족 가문에서 많은 재산을 갖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농민의 집에서 태어났다. 마르크스와 홍수전은 이러한 조건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토지를 비롯해 기간 산업 등 조건의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국유화했다. 하지만 이렇게 조건의 차이를 없애도 여전히 개인의 능력 차이는
어쩔 수 없음을 마르크스 역시 인정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제시한 방법은 바로 능력에 따른 노동과 필요에 따른 분배이다. 함께 생산하고 함께 분배하자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 사상이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정말 가능할까? 물론 제도상으로는 함께 생산하고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과연 실제로 가능한 방법일까? 모두 함께 일하고 나누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까? 심리학자들도 이러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사회적 태만과 사회적 촉진이라는 주제로 연구했다. 사회적 태만이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게을러지는 것을 말하고 사회적 촉진이란 이와 반대로 사회적 상황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한다. 혼자서 일하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는 게을러지고 어떤 경우는 부지런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심리학자들은 그 원인이 바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어떤 과제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회적 촉진이 일어나는 경우는 일의 결과가 각자의 몫으로 주어질 때이고 반면 사회적 태만이 일어나는 경우는 함께 일하고 일의 성과가 공동의 몫으로 주어질 때라고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로 눈길을 돌려보자. 시험 기간만 되면 평소 한산하던 도서관과 독서실이 가득 찬다. 사람들은 조용한 집을 놓아두고 조금 시끄럽고 산만하더라도 도서관으로 간다. 편안할 뿐만 아니라 돈이 전혀 들지 않는 집을 놓아두고 비싸고 불편한 독서실로 간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촉진 현상이다. 비록 공부는 혼자 하지만 함께 모여서 공부할 때 공부가 더 잘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조별 과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각자 공부를 할 때에는 함께 모여서 해야 잘 되었지만 함께 목표 하나를 두고 공부하면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가 또 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줄다리기를 시키면서 바로 사회적 태만과 사회적 촉진 현상을 살폈다. 먼저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할 때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당긴다고 할 때와 혼자서 당기는 것이라 할 때를 비교해 보았다. 그랬더니 혼자서 당긴다고 했을 때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당기고 있다고 했을 때보다 18% 정도 더 세게 당기는 것을 확인했다. 혼자서 당길 때는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두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노력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할 때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을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개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타나게 되어 평가 불안이 증가한다. 반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할 때에는 그 결과도 하나로 나타나게 되어 개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타나지 않아서 평가 불안은 많이 감소한다. 사람들은 평가 불안이 높을수록 열심히 일하게 되고 평가 불안이 낮을수록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공동의 목표를 가질 때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다. 여기에 무임승차 동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무임승차란 차비를 내지 않고 공짜로 얻어 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무임승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차비를 내야 한다. 차비를 내는 사람이 없다면 당연히 기차나 버스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차비를 내면 기차나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움직일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다시 말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할 때 자신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자신은 놀면서도 그 일의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지만 무임승차 하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일의 결과는 아주 보잘것없게 되는 것이다. 평가 불안의 감소와 무임승차 동기의 증가는 결국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는 마르크스의 생각을 무색하게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능력만큼 일하지 않지만 필요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생산과 소비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눈다는 홍수정과 마르크스의 생각은 정말 현실과는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유토피아를 실패하게 한 첫째 환상이다. 아마도 마르크스가 사회적 태만이라는 심리적 현상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한참 뒤처지는 것을 보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질문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어떻게 마르크스는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사회적 태만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렸을 적 친구나 형제와 함께 어른의 심부름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어떻게 능력에 따라 노동을 해서 생산하고 어떻게 그것을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이제 유토피아를 무너뜨린 둘째 환상을 살펴보자. 이성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그리다. 마르크스가 꿈꾼 사회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신체가 불구인 사람도, 여성도, 노인도, 어린이도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노동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사회이며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도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구속하고 핍박하지 않는 사회이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만큼 노동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이다. 몸이 불편하거나 병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이유 때문에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가져가도 된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적어도 나는, 그리고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 힘들 것 같다. 며칠 일하면 모를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도저히 일할 맛도 나지 않을 것 같다.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가져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인지 대가와 상관없는 노동을 하고 노동과 상관없는 대가를 가져가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만약 처음부터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와 당신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의 질문을 넘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적어도 마르크스는 인간이란 올바른 사상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거나 욕심내지 않고 혁명을 위해서 모두 바쳤다. 물론 그 덕분에 그의 가족들은 매우 고생했지만 그의 가족들 역시 마르크스의 이러한 삶의 태도에 적극 동참했다.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킨 홍수전을 비롯해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었기 때문에 평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생산과 분배에서 마르크스와 비슷하거나 같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기준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있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학습을 전혀 받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울고 배가 부르면 웃는다. 배가 고파서 다른 아이의 것도 빼앗아 먹지만 배가 불러도 때로는 다른 아이에게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 맛있는 것은 친구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어도 아이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혹시나 빼앗기면 크게 화를 낸다. 물론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이 다듬어지고 사회화된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친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과 학습이 모든 사람의 본성 자체를 완벽하게 바꾸지는 못한다. 물론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사람들처럼 혹은 인도의 간디나 마더 테레사처럼 다른 사람이나 큰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위대한 위인이 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이익에 매달려 살기 때문이다. 태평천국을 꿈꾸었던 홍수전은 어려서부터 육아 교육을 받으면서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또한 그 시대에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이었으니 그는 확실히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홍수전 같지는 않았다. 심지어 그의 부하들도
홍수전의 마음과 똑같지는 않았다. 부하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홍수전의 높은 이상을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태평천국 운동이 1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것은 홍수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전의 마음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태평천국에서도 계급과 권력은 존재했으며 이로 인한 불평등과 오해는 있었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기를 바랐던 마르크스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와 문학, 철학에 깊이 빠져 있었으며 아버지의 영향으로 대학에서는 법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그가 추구한 진리는 법학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했고 만 23세가 되기 직전인 1841년 4월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원한다면 교수를 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교수직을 버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살았다. 그는 이들이 더는 억압받지 않기 위해 혁명을 주장했다. 이들이 통치하는 세상을 꿈꾸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그 역시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의 삶도 그렇지만 그의 지식과 생각은 남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이 그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을 알게 되면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꿈이 러시아에서 현실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높은 이상처럼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 마르크스는 분명히 이성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성을 말하는 것은 허위 의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성이 아니라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추상화된 개념이나 이성보다는 사회 구조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바꾸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혁명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마르크스가 멸시하고 싫어한 이성은 실천이 없는 탁상 공론이었지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통제하고 자신의 것을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실천을 위한 이성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물론 그의 이성은 실천을 위한 이성이었다. 실천을 위한 이성도 분명히 이성이다. 자신의 욕심과 소유를 뛰어넘고 개인보다는 전체와 집단을 위해 살고 나누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성적이어야 한다. 높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적인 감정과 욕심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가 말하길 인간이란 이성과 의식보다는 무의식과 감정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인 척하는 것을 프로이트는 비판했다. 르네상스와 자연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뒤 대략 300년간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토피아라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인간에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무의식이 있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인간의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무의식의 내용은 성적인 것과 공격성이라고 했다. 결국 프로이트의 이러한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또 인간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존재인지를 증명하듯이 20세기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2번의 전쟁이 일어났다. 유토피아가 실패한 이유는 아주 높은 이상을 가진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큰 뜻을 위해 개인적인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2가지 환상 때문이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눈다는 환상과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는 환상이 그것이다. 지도 밖의 유토피아를 꿈꾸다. 태평천국을 꿈꾸었던 홍수정과 공산주의를 꿈꾸었던 마르크스. 이들은 유토피아를 추구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었고 지금도 꿈꾸고 있으며 앞으로도 꿈꿀 것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언제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 위기를 맞이하면 자연스럽게 그 위기를 극복할 만한 방법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때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 도구를 개발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만든 방법이 현실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새롭게 만든 도구가 인간의 불편함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불편함을 만든다. 인류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더욱 편리해졌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그렇다. 하지만 자동차 때문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우리가 편리하자고 만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편리함과 함께 불편함과 불이익을 준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아니다, 우와 장소, 토포스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로 그 의미는 아무데도 없는 곳, nowhere이다. 유토피아의 뜻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인 유토피아는 아무데도 없는 곳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유토피아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무데도 없는 곳을 찾아 헤맸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정말 더 나은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유토피아는 우리의 마음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도 불평을 하고 언제나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도 감사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더 나은 세상은 우리의 외적 조건이나 환경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면 그는 이러한 논리는 억압자가 억압받는 자를 착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논리라고 반박할 것이다. 마르크스의 반박처럼 억압자들이 이 논리를 이용해 억압받는 자들을 계속 착취한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현실을 바꾸려는 실제적인 노력보다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억압받는 자들의 논리와 현실은 보기 나름이라는 억압자들의 논리,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옳은 것은 아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고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만 바꾸기도 어렵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고야 현실이 가장 살기 좋게 바뀌어도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바꾸면서 현실도 바꾸어야 한다. 이럴 때에만 현실에서 꿈이 만들어지고 꿈은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꿈, 비전이 한낱 꿈, 드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심리학 들여다보기, 심리학자가 꿈꾼 이상사회 월든2.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가인 스키너는 1948년 월든2라는 소설을 발표했다. 원래 월든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지방에 있는 호수의 이름이다. 영미문학가인 소로우가 2년 2개월간 이 호숫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았다. 소로우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월든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인간이 꿈꾸고 있는 이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듯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심리학은 과학이어야 하고 자신도 철저한 과학자임을 주장했던 스키너가 왜 소설을 썼을까? 그리고 과학자가 쓴 소설은 어떤 내용일까? 어느 날 젊은이 두 사람이 브리스 교수를 찾아온다. 브리스의 제자인 로저스와 함께 군 생활을 했던 잼닉이다. 로저스는 브리스가 오래전 수업에서 이상적 공동사회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찾아온 것이다. 로저스와 잼닉은 군 생활 중에 어느 잡지에서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기고한 글을 보았는데 프레이저는 바로 브리스가 말했던 공동사회를 실천하고 있었다. 로저스와 잼닉은 브리스가 자신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찾아온 것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바로 프레이저는 브리스 교수의 대학원 동료로 이들은 대학원 시절 이상사회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하지만 브리스는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프레이저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옛 제자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옛 친구의 소식을 들은 브리스는 전문학회 영감을 뒤져서 프레이저의 이름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보내어 프레이저가 실천하고 있는 월든2라는 공동체를 방문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소설은 프레이저가 만든 공동체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스키너는 간접적으로 심리학적 이상 사회가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인류는 오랫동안 수많은 유토피아를 꿈꿔왔지만 어느 것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 철학적 완전주의를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즉, 철학적 이상에 얽매여서 오류를 수정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다. 스키너는 이 책에서 행동주의 이론에 따라 오류 수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상 사회를 묘사하고 있다. 월든2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사회의 일부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을 하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전체 노동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준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것을 강요받지 않으며 누구나 적성에 맞는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다. 스키너는 이러한 모든 것이 철저한 심리학 이론인 행동주의의 여러 방법으로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